제목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서 나 이제 선생님 교육 특징이에요. 단원 제목 참 좋아하죠. 네, 제목에서 오늘 뭐 배울지에 대한 80%가 나와. 그럼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단어, 우리가 개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물리나 화학 쪽의 기초과학에서는 뭐로 인식을 하느냐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영역을 개라고 불러요. 그 반대말로 주위가 있는 거야. 밖, 서라운드. 그래서 개와 주위의 경계를 바탕으로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 뭐 열린 개냐 닫힌 개냐 고립개냐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라고. 응? 그에 비해 생지 쪽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개를. 구성 요소들끼리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이제 힘에서 힘을 주고받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안정화된 그 나름의 균형이 맞춰진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개념. 지구계. 지구 시스템이라면 이게 지구계인 거야. 그럼 지구계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태양계, 솔라 시스템, 은하계. 맞죠?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항성들의 모임. 예,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시스템이란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안정화된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 지구 시스템은 우리 중등과학의 총합니다. 중등 지구과학 파트 총정리한다 생각하면 돼. 잘 봐봐. 1학년 때 뭐 배웠게? 지구과학에서. 땅, 돌, 암석, 지각, 지구 내부 구조. 2학년 때는 해수, 태양계, 우리 지구 밖 태양계, 지구, 태양, 달 해서 태양계도 배웠지만 2학기 때 해수. 3학년 때는 3학년 1학기가 별자리고 3학년 2학기가 아니다. 3학년 2학기가 별이다. 3학년 1학기가 대기순환, 날씨, 기상, 기압. 그지? 그리고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생물권이라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중등과학 정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우주에 지구는 이렇게 존재해요. 이제 크게 정리하면. 어떻게? 땅, 지권, 수권, 기권, 외권, 그리고 땅과 물과 공기에 걸쳐서 존재하는 생물권. 그리고 이 구조를 기반으로 얘네들은 서로 뭐를 한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에너지 교환하고 물질 이동이라는 거야. 에너지를 주고받고 물질을 주고받음으로써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안정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뭐 배울지 알겠지? 중학교 때 배운 직권, 수권, 기권 각각 정리하고 생물은 생물 파트에서 따로 진행할 거고 외권에서 얘네들한테 주는 영향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그 영향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 됐죠? 그러니까 중등과학 총 정리하는 시간이고 요 뒤에 챕터부터 이제 하나하나 배워갈 거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직권이지. 직권이란 지표면에서 지구 중심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체를 중심으로 하는 단단한 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들을 우리는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구별하는 구분 기준은 지진파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속력이 각각 변하는 층들이 발견이 되고 그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토대로 그 내부 물질이 밀도가 어느 정도쯤 될지 온도가 어느 정도쯤 될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을 섞어서 우리 지구 내부에는 아마 이런 구조가 아닐까 추정하죠.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는 거지. 이제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배우잖아. 지구 내부 구조를 아는 방법. 1. 파본다. 실제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갈 수 있는 한계의 깊이는 지각도 채 다 못 뚫었거든. 왜냐하면 대륙지각 평균 두께가 35km고 해양지각 평균 두께가 8km야. 사람이 땅을 제일 많이 판 게 저기 러시아 어디 다이아몬드 광산인가? 6,000m인가 7,000m인가를 팠대요. 땅에서 파고 들어갔으니까 아직까지 멀었죠. 멘틀까지 못 가죠. 그래서 뭐를 한다? 화산 분출물 조사를 하죠. 화산에서 터져 나오는 물질들을 바탕으로 용암이나 이런 것들의 성분을 바탕으로 땅속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녹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땅속의 물질이나 온도,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외에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얘죠. 지진파의 속력 변화. 그래서 요거 우리 중등 때 기준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해? 구경은 한 것 같죠? 요런 그래프를 바탕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여기서 얘가 S파고 얘가 P파니까 고체, 고체, 액체, 다시 고체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한단 말이죠. 왜 세 번째를 액체라고 추정한다? 횡파인 S파가 전달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굴절되는 각도나 그런 걸 바탕으로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추정해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모델이 아마 이럴걸? 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 그래프가 통과해서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 맨 제일 끝부분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고 대륙은 약 35km, 해양은 약 8km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맨틀 위에 떠 있는 구조예요. 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인 거야. 대륙지각에 산이 높은 곳은 땅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해양지각은 두께가 얇고, 그러면 그 밑에 층이 바로 뭐다? 맨틀인 거지. 이 둘을 비교하자면 얘는 화강암질이고 얘는 주로 현무암질이 많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암석 배울 때 조항강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화산암도 배웠잖아. 화산암, 신성암. 그건 이제 굳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커지냐,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을 못하고 유리질, 세립질로 작게 그냥 굳어졌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한 거고, 공통원소로 규산염 광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규산염 3연차 하면서. 규산염 광물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원소가 많이 섞이면 색깔이 진해져. 광물의 색깔도 진해지고, 그럼 그 광물이 많이 들어가는 암석 색깔도 진해지겠죠. 철이나 마그네슘이 적게 들어가면 광물 색깔도 밝아질 거고, 따라서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암석도 밝은 색깔이 될 거 아니야. 화강암은 장석, 석영이 주고 흙은 뭐 조금 들어가 있죠. 까만 점만 박혀 있잖아. 그래서 현무암은 저기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그냥 거무튀튀하죠. 그 차이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얘가 밀도가 2.7이에요. 현무암이 밀도가 3.0이 되고 맨틀이 밀도 3.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떠 있는 거야. 맨틀층 위에. 고체긴 한데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떠 있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를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맨틀은 그래서 밀도 3.3의 감람암질이고, 맨틀의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판 구조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가 생길 겁니다. 맨틀 최상부 한 100km 정도까지는 단단한 암석이고, 100km에서 한 400km까지는 유동성이 생깁니다. 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 밑에도 고체는 고체인데 대류 현상이나 이런 유동성이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학설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통과에서는 판구조론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을 공부하게 되면 플럼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큰 틀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외핵에서 맨틀까지의 큰 흐름이 생긴다. 그리고 그런 플럼 흐름에 따라서 위에 상부 맨틀에 대류가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륙이 이동하고 뭐 등등등등등 이야기가 쭉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고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리고 맨틀의 가장 핵심은 우리 직권에서 최대의 부피를 가지는 영역입니다. 깊이가 2700k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최적으로 최대가 돼요. 직권 전체의 80%. 자, 세 번째가 외핵. 외핵부터 주성분이 철, 니켈,
마그네슘, 주로 철과 니켈이 많은데 무거운 금속들이 많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빅뱅 할 때 배웠죠. 지구가에서 맨틀에서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이 먼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룬다라고 배웠지. 얘네들이 용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류 순환이 일어나고요. 외권의 용융 대류 때문에 우리 지구 자기장이 생겨요. 그 중학교 때 학교 수업할 때 아마 되게 재미없는 영화 하나를 학교 과학쌤들이 가끔 틀어주는 학교가 있어요. 코어라고. 그 지구 외핵의 대류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서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지고 막 날아다니는 새들이 방향 못 차고 건물에 들이받고 죽고 태양에서부터 쏟아지는 자기장이나 그런 유해 물질들이 많아서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은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이유냐 막 그러는데 어떤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거 외핵 멈춘 건데 라는 인터넷에 글 썼다가 그 특수 탐사선을 타고 지각과 멘트를 뚫고 외핵까지 들어가서 외핵에 원자폭탄을 설치해 놓고 그걸 터뜨려서 다시 지구 외핵의 대류를 일으키겠다라는 나사의 계획을 실현해가는 SF 코미디 개그 영화. 왜? 과학적 오류가 너무 개판으로 많아서. 그런 영화 있어요. 응? 꼭 지구 내부 구조 가르치기 싫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틀어줘. 자, 얘는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고 이 외핵의 대류 때문에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전자석이 되어 있는 거야. 굳이 따지자면. 왜? 금속 성분이 대류를 하니까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지구의 북극이 S극이에요. 이거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들 놀래던데 왜 지구의 북극이 S극이게? N극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텐데. 자, 봐봐. 지구 북극이 S극이야.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키죠. 지구를 자석으로 볼 때 지구의 북극에 S극이 있어야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야. 인력, 청력. 예, 지구는 극이 반대에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한 거고요. 네 번째는 내핵인데 물질 성분 구성은 거의 같아요. 대신에 얘는 압력이 엄청 높기 때문에 고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외핵보다 내핵이 더 뜨거워요. 근데 우리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는 온도와 압력 두 가지란 말이야. 온도가 더 높아도 압력이 무진장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외핵은 그거보다 압력이 낮아서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직권입니다. 정리할 거 빨리 정리. 그 다음에 수권. 기본적으로 수권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들을 수권이라고 봅니다. 물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수권이라고 보는데 빼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빼야 돼. 뭘 빼야 되느냐? 수증기 뺍니다. 수증기는 왜 빼냐면 얘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기권에 포함돼요. 대신에 난 이 부분은 이제 너희들이 내년에 학교 올라가서 내신 준비 단계로 들어갔을 때 이 단원 나갈 쯤이 되면
꼭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세특에 남기기 위해서야. 이 아이는 자기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자기주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들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면 선생님한테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될 거고, 그 세특에서 조금 더 풍부한 한두 줄이 들어가는 게 나중에 대학 갈 때 그 한두 줄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해수와 담수가 존재합니다. 염분을 기준으로 나누겠죠. 대부분이 해수입니다. 약 97%? 지구 전체의 약 97% 정도가 해수, 담수 혹은 육수라고 하는데, 이제 민물, 염분기가 없는 담수와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해수, 담수에는 다시 빙하와 지하수와 강과 호수의 물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쓰는 수자원은 여기죠. 근데 생각해봐. 요거 해봐야 2.땡땡%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는 수권하면 어디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해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해수는 기본적으로 표층의 온도는 태양에너지 흡수율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의한 영향이 크다? 위도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고, 그리고 층상 구조도 결국 태양에너지 흡수 플러스 바람의 효과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구조가 이거일 거란 말이죠. 그지? 본 기억이 있죠? 자, 첫 번째 층. 혼합층. 혼합층이란 위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섞이게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이동이 활발하고 바람이 잘 부는 중위도에서 두껍게 나옵니다. 심해층. 심해층은 기본적으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깊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 일 년 내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발달한다? 고위도에서 발달하죠. 쉽게 말해서 고위도는 전부 심해층의 수온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면 여기는 수온약층. 수온약층의 특징은
위쪽이 따뜻하죠. 아래쪽이 어때요? 차갑잖아.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우면 대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기본적으로 수온약층은 첫 번째,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깊이에 따라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계속 태양빛이 흡수되고 흡수된다는 거죠. 그 결과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운 안정층이 돼요. 그래서 대류만 없는 게 아니라 대류가 없기 때문에 상하의 물질이랑 에너지 이동이 방해가 됩니다.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 수온약층이 대류가 좀 활발한 층이 된다면 혼합층에 있는 물질이 대류를 타고 밑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대류를 타고 솟구쳐 올라오기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물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섞이고. 그럼 여기에 잉크를 만약에 위에 혼합층에 딱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 혼합층에서는 막 물이 섞이니까 잉크가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류 없이 순수 확산으로만 퍼져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대류도 잘 안 하니까 잘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을 차단시켜주는 벽처럼 작용해버려. 그래서 옛날에, 이거 나중에 이제 원자력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건데, 사용 후 핵 폐기물, 핵연료봉, 어디다 버릴까를 고민할 때, 해구 밑바닥 심해층에 버리자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차피 이 약층이 막아버릴 테니까 밑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로 위로 못 올라오지 않느냐. 네, 두 번째. 어차피 해구는 나중에 우리 판구조론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판이 소멸해서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지구 내부는 원래 방사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갖다 버려놓으면 저절로 끌려 들어가지 않겠냐. 솔깃한 현상, 솔깃하다, 그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근데 과학계에는 과학자라고 주장하지만 모험가에 가까운 또라이 집안이 하나 있어요. 3대가 또라이인데 나 4대째는 뭐 할지 기대가 돼. 그 집안. 1대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특수 제작한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에 올라가서 공기 조성을 조사하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 지 혼자 간 게 아니고 지 아들 데리고 갔어요. 조수로. 2대째는 아버지가 남긴 그 내압 기구 있잖아. 사람이 탔던 승무구. 공처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더 강력하게 개량해서 아버지는 올라갔으니까 나는 내려갈 것이다 하고 거꾸로 내려갑니다. 어디를 갔다 왔을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 수십만 천 미터를 찍고 올라옵니다. 천기압 압력이 안 부서지고 버텨왔어요. 그리고 그 학자가 거기 갔다 오는 동안 거기서 발견한 생명체가 있다. 그 해저 11,000m의 물고기가 살더라는 거야. 거기 생명체가 있으면 걔네들의 상호작용으로 거기에 버려놓은 물질이 어떤 식으로 유출될지에 대한 위험성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거기에 못 버리겠다가 돼버린 거야. 3대째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할아버지는 위로 갔고 아버지는 밑으로 갔어. 그치? 옆으로 가야 되겠죠. 3대째는 1차 도전으로
열기구를 타고 무착륙 세계 일주를 시도합니다. 엔진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열만 갖고 위로 뜨게만 하는 열기구를 타고 착륙하지 않고 편서풍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3차인가 4차 시도만에 성공해요.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지구온난화, 온실기체 발생, 열기구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걸리잖아.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약 2, 3년 전에. 순수하게 태양광 충전을 하는 태양 충전기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패널. 그걸로 도배를 해 놓은 전기 비행기를 타고, 사실상 전기 비행기라기보다는 거의 글라이더에 가까웠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추력을 갖고 나는 게 아니라 활주로 해서 최대한 충전을 하잖아. 그리고 전기 모터의 힘으로 이륙을 해. 최대한 높게 올라간 뒤에 활공을 시작하는 거야. 그 모터 끄고. 높이가 너무 낮아지면 다시 모터 켜서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쭉 활공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무착륙 세계 일주를 해냅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연구들 끝에 이게 진짜인 게 밝혀지는 거죠. 네, 요런 것들이 수건이다. 자, 수건 정리. 한 건 한 건 갈 겁니다. 자. 보통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으로 약 1000km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즉 올라갈수록 공기가 어떻게 된다? 매우 희박해진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기권의 조성은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죠. 얘가 보통 한 78%,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얘가 21%, 나머지 기타 등등이 한 1%, 아르곤이 0.1%, 이산화탄소가 0.04%, 수증기도 한 0.0 몇 프로, 수소, 헬륨 이런 건 당연히 더 적고, 주로 이제 요런 성분들,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창조론자들이 조금만 더 과학에 관심을 가졌다면 나라면 이거 가지고 창조론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창조론 혹은 지적 설계론. 뭐냐면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가 산소잖아. 그리고 산소가 20%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산소가 한 4, 50%만 넘었어도 숨 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랬다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없어집니다. 불을 못 꺼요. 이거 두 개 농도가 바뀌어버리잖아? 멸망합니다. 정전기 튀는 걸로 네 옷에 불이 붙을걸? 아니, 그거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산소 기체 성질 이야기하면서 그거 하잖아. 향불 있잖아요. 우리 제사 때 꽂아놓는 향. 그 향불을 산소가 들어있는 직기벽에 넣으면 확 타버립니다. 향 요렇게 연기 살 올라가는 그 단계를 집어넣어 확 불 붙어버린다고. 자, 그럼 이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전기 튀면
주유소에 스파크 튀면? 그지? 우리는 이 비율인 걸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특히 반응성 없는 질소가 대부분인 게 안정적인 거죠. 자, 기권의 핵심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층상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꼭 시험 서술에서는 뭐도 많이 나오느냐?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이라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 층상 구조를 배운 뒤에 오존층이 없다면 어떤 구조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것이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높이 숫자는 외우지 마라. 안 외워도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높이 숫자는 딱 하나 그겁니다. 과학 선생님들이 지 잘난 체 한다고 외워놓고 우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층 10km까지인데요. 여기를 우리는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대류권은 기본적으로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가 온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온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할 거예요. 하루 중에 태양이 제일 높게 뜨는 거는 정오잖아. 우리나라는 사실 12시 한 반쯤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정오가 가장 태양이 높게 뜨잖아. 근데 하루 중에 제일 더운 시간은 오후 한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죠. 왜? 태양빛에 의해서 땅이 데워지고 데워진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에너지가 공기를 데워야 기온이 된단 말이야. 태양 복사에너지는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지표면에서 복사돼서 올라오는 빛은 적외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던가 수증기라던가 흡수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표 복사에너지가 대류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 말은 뭐다? 대류권의 기온은 올라갈수록 떨어져요. 자, 그러면 대류권은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류권은 대류 현상이 생기는 것. 그래서 대류가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상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대류 과정에서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의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수증기 응결로 인해서 구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 10km라는 선이 뭐냐? 구름의 상승 한계선이에요. 국제선 타고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운해라고 하는 되게 폼나는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쫙 날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 창밖에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구름이 쫙 깔려있죠. 날씨 맑은 날 타면 못 보고. 그런 거 있잖아. 비행기 나는데 위에는 구름 하나도 없는데 밑에만 구름 쫙 깔려있는 거 보잖아. 그 높이가 10km야. 지구 공기가 대류함에 의해서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류권 계면 대류권의 최대 상승 높이 부근까지 밖에 구름은 못 올라와요. 물론 초대형 태풍 같은 경우는 그 태풍의 위력 때문에 그 10km를 조금 더 높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제 10km 부근에서 구름은 멈춘다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는 대부분 국제선은 이륙해서 그 순항 고도인 한 12, 13km까지 올라가고 나서 자동 조종체 끼고 이제 기장, 부기장이 번갈아 가면서 쉽니다. 운전 안 해도 이제 지 혼자 날아가는 거야. 잘 날아가는 것만 보면 돼. 국내선은 그걸 못 봅니다. 그까지 올라갈 거리가 안 나와요. 김포, 제주도 안 나올걸? 높이가? 그래서 다이렉트라고 살짝 삥 돌아가잖아. 안전을 위해서. 자, 두 번째. 50km까지. 여기를 성층권이라 그래. 성층권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바로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은 보통 20에서 한 35km, 30에서 35km 사이에 존재해요. 뭐 책마다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거야. 이 오존층의 핵심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지구 생성 과정이나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진화 과정, 지질 시대 같은 거 배우게 될 때 고생대 중기 이후부터 육상의 생물이 살아요. 그럼 고생대 중기가 왜 중요하냐? 성캄브리아기에서부터 고생대 초기까지 바다 밑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나타나서 광합성을 시작하고 바다의 산소 농도가 포화된 뒤에 이 산소들이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간 산소들이 공기 중에서 자외선과 반응해서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존층이 충분히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자외선을 차단한 뒤에서야 지각 위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학교 급식실에 그 식판하고 컵 살균 소독기 있잖아. 그 안에 보면 파란색 형광등 켜져 있는 거. 그거 자외선 램프예요. 예,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 앞에 있는 유리가 남유리라서 그런 거 자외선 같은 거 커팅해주는 유리라서 그걸 이제 놔두는데 그걸 왜 자외선 램프에 켜놓는다? 세균 싹 죽여줄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뭐? 자외선을 흡수하고 차단한다. 그래서 성층권 하단부에서는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올라오다가 오존층을 지나면서 살짝 상승 곡선으로 바뀌어요. 기온 변화 그래프가. 즉 여기는 오히려 위쪽이 어떻다? 위쪽이 더 따뜻하죠. 그럼 얘는 대류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치. 여긴 그래서 대류가 없고 그래서 기상현상이 없어요. 대류가 없기 때문에 안정하죠. 그지? 안정하니까 여기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야. 성층권 부분의 오존층 아래 영역. 여객기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항로가 여기가 됩니다. 자, 그 위에 50에서 80까지. 여기로 우리는 중간권이라고 해요. 중간권의 열원은요, 지표 복사와 오존층 복사입니다.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자외선도 에너지니까 당연히 오존층은 다른 데보다 공기가 따뜻하단 말이야. 근데 중간권역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런 지표라던가 오존층에서부터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온도가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기온이 낮게 돼요. 생각해보면 얘도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잖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 중간권도? 그치. 차가운 게 가라앉고 따뜻한 게 솟구치는, 자, 대류는 생기지만 여기서는 기상현상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서술형 문제, 어우, 이런. 얘가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왜 기상이 생기지 않는다? 수증기가 부족해서 그래. 쌤, 지구는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할 만큼 물이 많은데 왜 중앙권은 수증기가 부족해요? 얘가 차단해서 그래. 성층권이 안정된 층이잖아. 아까 우리 수온약층에서 뭐 어땠어요? 안정된 층이라서 물질의 이동을 뭐한다? 방해한다. 여기서는 성층권이 그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권이 가장 온도가 낮은 영역이 됩니다. 자, 그 위에 1000km까지를 열권이라 그러는데, 우리 책의 그래프 보면 열권에서 다시 온도가 상승하죠. 그지? 근데 나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열권을 요렇게 그리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무슨 설명이다 이거? 일교차가 매우 크다. 열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대부분 수십 킬로미터 이내라고. 그러니까 중간권 상부만 넘어가도 사실상 우리 공기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야. 공기가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열권은 뭐에 의해 복사가 되냐면 태양 복사로 따뜻해지는 영역이거든. 자, 봐봐.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열단원 배웠어요. 기억해요? 공기니까 비열이 작죠. 희박하니까 질량도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태양 복사로 얻어낼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작은 편이라도 얘네 둘이가 너무 작아도 작기 때문에 델타 T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 공기가 너무 적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극소량의 열 에너지로 온도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얘네들은 요거 두 개 부분이 연용량이란 말이야. 이 연용량이 작은 거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떻다? 매우 심하다. 하지만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권 또한 어떤 층이다? 안정된 층이다. 요렇게 하면 각 권역들에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설명들은 디테일하게 더 넣은 거고, 이제 각 권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씩만 대자면 대류권에서 기상현상, 중간권에 별똥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별똥별이 왜 생겨요? 보통 우리 유성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유성우 기간이 끝났는데 항상 수능 칠 때쯤 되면 별똥별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이게 자주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 수능 치는 날 전후, 광복절 전후. 이게 뭐냐면 우리 태양계에는 혜성이 있죠. 혜성이라는 녀석들. 바위와 얼음과 드라이아이스가 짬뽕된 저 멀리 오르트 구름층에서부터 날아오거나 그거보다 안쪽에서 돌고 있는 혜성이라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태양 쪽으로 끌려오면서 꼬리를 만드는데 꼬리가 결국 뭐냐면 이게 녹아서 부스러기가 날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쭉 돌고 가면 그 부스러기는 우리 태양계 궤도상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인근을 우리 지구가 공전하면서 가게 되면 그 혜성이 남겨놓은 부스러기가 특정 날짜에 정확하게 지구로 우당탕탕 떨어지겠지. 그 중에 작은 거는 너무 빨리 녹거나 타버려서 안 보이고 좀 큰 덩어리들이 우리 눈에 샥 하고 보이는 거야. 떨어지면서 타버리는 거야. 그게 별똥별이고 너무 커서 그게 다 안 타버리고 땅에 떨어지면 운석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타요. 별로 안 크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그 혜성이 돌고 있는 궤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란 말이야. 그럼 지구가 돌고 있는 궤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죠. 그러면 혜성이 돌고 간 직후에 지구가 거기를 지나가면 많이 떨어지겠죠. 왜? 지나갈 때마다 청소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혜성 주기가 한 8년이다. 그러면 혜성 지나간 다음 번 지구 지나가는 해가 별똥별이 제일 많이 떨어질 거야. 예, 그런 식으로 떨어져서 날짜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타는 영역이 주로 중간권역에서 많이 타버린다. 그리고 이 성층권에서는 오로라가 보여. 원래 오로라라는 건 태양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하전 입자들, 전하들이 지구로 끌려오다 보면 우리 지구 외권에 벤 알렌데라고 하는 자기장이 그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보호벽이 있어요. 그 보호벽과 부딪히게 되면서 그 하전 입자 이온들이 양쪽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양쪽 극에서 우리 지구 전리층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반응하면서 빛이 나는 거야. 그럼 태양풍이 많이 오는 해에 오로라가 많이 생기죠. 지금 태양이 한 11년 주기로 되게 극대기거든요. 작년, 올해 내년인가 작년, 올해가. 예, 올해 저기 북유럽 쪽으로 여행 가면 오로라 되게 잘 보일 거예요. 올여름에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 일부 관측되는 거 아니냐, 하늘에 뭐 녹색 빛이 보이는, 진짜 오로라였어요. 그거 북쪽 하늘에 조금 보인 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끝자락 살짝 보이는 건데 저기 북유럽 쪽 가면 이제 되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거나 유럽 쪽 여행을 하면은 항상 북극권 항로를 타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요런 게 우리 지권이고. 자, 생물권은 바로 그냥 읽어봅시다. 인간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자, 생물권은 인간과 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고, 사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계인이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원의 지구과학 선생님, 지구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되게 외계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도 뭐 한참 동안 별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라
외계인이 있고 그 외계인이 먼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는 끝장입니다. 그 외계인이 착한 외계인이기만을 빌어야 돼요. 왠지 알아? 우리는 걔네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걔네들이 사는 곳까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에 대한 기술은 없는데 걔네들은 우리한테 와 있다는 소리거든. 착해야만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지금 뭐 보이저우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지구 위치, 우리 은하계 어디쯤에 있고 막 이런 것들 정보 왕창 적어서 우주로 날려놨는데 불안합니다. 보고 찾아오면 큰일이잖아. 자, 외권은 이제 뭐 지구, 달, 태양, 기권 바깥 영역에 있는 지구 자기장 벽 이런 것들 다 외권으로 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외권에 속한다는 거에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 풀 때 종종 자주 틀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기권이 아니라 외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 책에 보면 그 상호작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밑에. 상호작용이 나오고 표에 보면 상호작용의 예시들이 여러 개가 쭉 적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표 16칸. 그 16칸 읽어보고 요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설명 받을게요. 일단 요거 한번 읽어보자. 빠르게. 자. 지구 시스템, 우리 지구 시스템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물질이야 뭐 빅뱅에서부터 왔지만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를 따지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있고요. 세 번째가 조력 혹은 우리가 기조력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에너지 퍼센테이지로 보면 단위가 다르죠, 지금. 그지? 압도적으로 태양 복사가 커요. 요 둘이는 비슷한데 그래도 얘가 조금 더 크고 여기가 이제 압도적으로 큰데 에너지량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작은 것부터 외우면 편해. 제일 양이 작은 것부터 외우면은 편합니다. 자,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조력, 기조력이라는 거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요. 플러스 사실 여기에 지구의 원심력이 포함이 되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조수간만의 차, 즉 조석이 일어납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밀물, 썰물, 만조, 간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갯벌이 만들어지고 그지? 요런 게 일어나는 게 조력 현상이에요. 그 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핵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 핵에서 일어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우리 지구의 생성 과정에서 마그마의 바다에서 핵이 만들어질 때 녹는 점이 높고 밀도가 큰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핵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우라늄이 포함이 돼요.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포함한 물질들이 지구 핵으로 많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우라늄 원자 번호가 92번이에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라늄의 핵 반응 특성이 일정 질량 이상이 모이잖아? 그럼 저절로 핵 반응해요. 그냥 지 혼자 핵 반응이 바로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방사성 원소 분리에 의한 열 에너지 때문에 외핵의 대류가 일어나고 이 외핵 대류가 우리 지구 자기장이 되죠. 그 열 에너지가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얘가 온갖 지각 변동을 다 일으킵니다. 화산 지진까지. 즉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우리 직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빼고 나면 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나머지 답니다. 나머지 모든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 귀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강물이 흐르면서 우리 지각의 형태를 바꾸죠. 상류에는 V자 계곡, 상류에서 중류로 꺾일 때 선상지, 중류에 막 곡류와 우각호, 하류에 삼각주. 맞지? 그 다음에 빙하에 의해서 U자곡과 피오르. 맞지? 그 다음에 사막에서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삼릉석. 근데 얘네들의 에너지원의 근본을 계속 따라가잖아? 결국은 태양 에너지예요. 자, 비가 어떻게 내려? 비가 내리는 이유. 강이나 바다나 호수의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돼서 구름이 됐다가 비가 내리고 걔가 흘러가면서 땅을 바꾸잖아. 추운 지역에선 그게 눈이 되어 쌓여가지고 만년설이 됐다가 그게 그대로 흘러내리면 빙하가 되고 걔네들이 땅을 깎으면 U자곡이고 거기에 바닷물 들어오면 피오르잖아. 지표면에 불균등 가열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고 그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돌이나 이런 것들이 풍화 침식되면서 뭐 삼릉석, 버섯바위 이런 게 생기잖아.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파도가 쳐서 해안가에 뭐 해안 당구, 해안 절벽 이런 것들 만들잖아. 내가 지금 심지어 여기 서서 떠들고 있는 이 이야기는 내가 오늘 먹은 음식물에서부터 영양소 흡수해서 떠들고 있는 거고, 음식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광합성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다 이거야. 요거 빼고 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원이죠. 핵융합 에너지. 자, 이래서 얘는 생명, 기상, 뭐 그 외 다 그 근본이 태양에 있다. 자, 문제는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등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도별로 뭐 어떻다? 불균등한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야. 어떻게?
지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고도에 어느 정도 필요해요. 특히 남중 고도에. 그러니까 빛이 수직에 가깝게 내려꽂을수록 작은 면적의 에너지가 집중되잖아.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오면 넓은 면적으로 빛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이렇고 그에 비해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방출하는 에너지는 약간 요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양쪽 극지방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죠. 저위도에서는 얘는 에너지가 과잉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뭐 해줘야 된다? 에너지 수송을 해줘야 되죠. 맞지? 이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리고 여기가 바로 어디? 중위도라고 쓰지만 실제로 38도 부근. 우리나라 부근이 되었다. 그래서 저 중위도에서 에너지 이동이 최대가 되죠. 오케이?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에너지가 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 물순환, 탄소순환, 질소순환. 거기 지금 질소순환은 안 나와 있죠, 책에. 질소순환은 간단하게 이야기만 좀 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거기까지 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 빨리 정리. 자, 첫 번째, 물의 순환. 기본적으로 물의 순환은 에너지 이동 순환과 물의 이동이 같이 가고요. 여기서 에너지 이동이 잘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이 저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과정만 생각해도 자, 첫 번째, 여기서 증발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했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가 된 거다? 위치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돼서 수증기가 된 거고, 상태 변화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수증기가 다시 물, 구름으로 바뀌면서 방출을 좀 하게 되죠. 저게 엄청나게 강해지면 이제 열대 저기압인 태풍이 되는 거야. 태풍이 계속 바닷물 위에서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다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상승기류가 생겼잖아. 그럼 수증기가 빨려서 올라가요.
빨려서 올라간 수증기는 뭐 하게 돼? 응결하게 되겠지. 수증기가 응결했기 때문에 열이 방출되고 그때 방출되는 열은 다시 밑에서부터 공기를 빨아올리는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선 없이 순수하게 따뜻한 열 에너지만 가지고 열대 저기압인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나마 우리나라가 태풍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안전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하겠지만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허리케인보다 좀 작지만 토네이도 생기는 거 보면 갑자기 그 초원이나 도시 외곽 이런 평지에 토네이도 생겨갖고 막 빨려가고 난리 나잖아. 우리나라엔 고작해야 저기 동해안에 가끔씩 용원음 생기는 거, 그게 토네이도인데 미국 남부 보면은 뭐 허건날 일어나죠.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구름에서 비가 오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응? 그리고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지형을 변화시키잖아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의 순환 이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다? 에너지의 이동이라는 거고. 두 번째, 순환이라는 말에만 좀 집중을 하면 결국 무슨 뜻이 되느냐? 각 권역, 우리 직권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물, 바다에 있는 물, 직권에 있는 물, 기권에 있는 물, 수권에 있는 물에서 각 권역에 들어온 총량과 나간 총량이 어떻게 된다? 항상 같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여기 이제 기권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 수권이 있잖아. 거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저거 딱 한 군데는 좀 볼만해요. 자, 바다에서 올라가는 게 얼마다 지금? 바다에서 증발되는 게 320단위죠. 그림에 숫자 단위가 적혀 있나? 너희들 책에는 안 적혀 있나? 그냥 선생님 지금 보고 있는 책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숫자만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육지에서 올라가는 단위가 60단위예요. 그러면은 구름은 지금 380단위를 받았잖아.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 땅으로 내려 꽂는 강수가 96단위야. 바다로 내려오는 단위가 284단위입니다. 쌤! 이거 보니까 땅에는 36단위가 남고 바다는 36단위가 부족한데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요게 있지. 여기서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 요게 36단위가 있다고. 숫자가 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어때? 각 권역에는 물의 이동 단위수가 들어온 양 나간 양이 계산해보면 어떻다? 같죠? 예, 순환 단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물질이 계속 그 각 권역 내에서 이동하면서 형태를 다양하게 바꾸고 그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용과 일을 한다는 거지. 물론 땅에서 표면에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지하수가 돼서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다?
각 권역별 총량은 인풋 아웃풋이 같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탄소 순환. 너희들 교과 개정되면서 질소 순환이 빠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그 교재도 탄소 순환까지만 이야기를 했을 건데, 자, 탄소는 이거부터 우리가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에 각각 어떤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고 있느냐. 직권의 탄소는 기본적으로 탄산이온을 중심으로 한 탄산염 광물로 존재합니다. 석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거. 수권에서는, 그럼 수권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얘네들이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와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나 혹은 동물의 분뇨 혹은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메테인 같은 기체로 존재할 거고, 생물권에서 탄소는 뭐로 있어요? 따져보면 각종 유기물이 다 뭐야? 탄소화합물이지. 맞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태계를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이 유기물화하죠. 생물권으로 들어간 이 유기물이 된 탄소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점점 상위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체가 된 녀석들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로 기권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땅에 파묻힌 녀석들은 탄화되어서 화석연료가 될 수도 있겠지. 혹은 시체가 그대로 썩으면서 탄산이온이나 이런 형태가 되면서 그대로 물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어쨌거나 이런 유기물들은 분해자에 의해서 무기물로 돌아가서 다시 이동이 되죠. 땅 속에 파묻힌 이런 탄소들은 화산활동 등으로 기권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암석들의 풍화작용 등등으로 물에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죠. 바다에 흘러 들어간 탄산이온은 바다에서 칼슘이온 등과 결합하면서 탄산칼슘 앙금이 돼서 가라앉아서 석회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지구상에서 탄소가 제일 많은 곳은 석회석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대기에 있던 탄소들이 바다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되고 지각의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앙금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탄소순환은 그 예시들 있잖아. 지금 밑에 보면 예시들이 쭉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 예시들을 읽고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로 저거 다 외워서 적으세요. 몇 가지 이상 적으세요를 적지는 않아, 잘. 그 대신에 뭐 학생들 한 3, 4명이 탄소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잘못 이야기하는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간 애들을 다 모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 거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 시야가 되면 혹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 탄소의 순환 이동 과정에서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의 이동을 적으시오. 설마 3개씩 적으라고는 안 한단 말이야. 하나 이상만 적으면 돼. 그럼 한 가지 어거지로 만들어 보면 되잖아. 근데 그 만드는 거 봐봐. 모든 사항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권에 뭐로 존재하고 있는지만 알면 그럼 무슨 물질을 무슨 물질로 바꾸면 되니까 화학식이 뭐가 될 거다? 그럼 이 화학식이 일어날 만한 변화는 뭐네? 예를 들어 지권에서 기권으로 탄소를 보내려면 석탄이나 석유캐다가 불 붙이면 돼요. 마치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이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됨. 이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라. 그래서 탄소순환은 얘네들을 외우고 얘네들의 이동 사례를 공부하면 되고 지금 교육과정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혹시나 옛날 쌤이라서 질소순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소의 핵심은 얘는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질소가 다른 무언가와 반응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질소라는 거는 우리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원소입니다. 왜? 뭐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단백질. 단백질에 아미노산에 질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질소는 꼭 필요한 원소예요. 생태계에서는. 근데 문제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반응성이 떨어져서 질소 분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당장 쓰지 못한단 말이야. 생태계에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 질소가 암모니아나 질산이 돼야 됩니다. 질소산화물이. 그래서 보통 얘가 되는 거는 번개가 치면 돼요. 공기 중에서 번개가 치거나 혹은 자동차 엔진 정도의 고온 고압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 중으로 나간 저 질소산화물은 비에 섞이면 질산이 되어서 산성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그러면은 생태계로 들어오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질소 고정이라는 작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질소 고정하면 나오는 말은 콩과 식물들 있죠. 콩, 팥,
뭐 강낭콩, 완두콩, 이런 콩 계열 식물들은 그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공생균이 있습니다. 쟤네들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만들어서 식물 뿌리에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콩은 대충 아무 때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콩은 따로 콩밭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냥 논두렁에 대충 쭉 심어 놓어도 자라요. 막 비료 안 줘도 돼. 지 혼자 비료 만들어 먹는 놈이잖아. 그래서 쟤네들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다가 생태계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뭘 해야 돼? 생태계 안에 유기물화돼서 들어온 질소를 분해해서 다시 생태계로 돌려줘야 돼. 환경으로 돌려주는 녀석도 있어야 될 거잖아.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분해자 중에 탈질화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분해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뿌려주는 녀석들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총 정리하면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에너지적 관점에서는 편도가 돼버립니다. 에너지의 근원으로 들어온 에너지들, 주로 태양 에너지가 많고 지구 내부나 조력 에너지가 들어왔지. 얘네들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전원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지구 밖으로 방출이 돼요. 계속 에너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결국은 지구가 복사하는 복사열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이라는 거는 그런 에너지 이동 과정에 힘을 얻어서 생태계와 환경 내를 일정한 양이 계속 빙빙 돌게 돼 있는 게 순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항상 총량이 같다는 게 핵심이에요.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 이게 다르면 어떤 특정한 곳에 물질이 쌓여버릴 거 아니야.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변해가면서 생태계 내에 일정량이 유지된다가 순환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네. 일단 요거 하시고요.